혹시 언젠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작 내 인생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않나 하고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57세의 김소연 씨는 최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 셋을 모두 출가시켰고 남편과는 무난하게 살아왔지만 문득 자신이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0해를 넘게 함께한 친구마저 비교와 비난으로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자식은 고맙지만 의지할 수 없고 남편은 편하지만 때로는 외로웠으며 친구는 오래됐지만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김소연 씨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친구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안정감이 외부 관계보다 내부 자원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몸이 건강하며 마음을 채우는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세 가지,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아닌 나를 지켜주는 인생의 세 기둥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중심이 아니라 나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부수적인 울림이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지금부터 이 칼럼을 통해 왜 경제적 자립이 행복의 시작인지, 왜 몸이 곧 마음인지, 왜 취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나면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더 좋다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김소연 씨가 처음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어느 날 계란값이 오른 것을 보고 망설이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긴 싫고 남편에게 설명하자니 괜히 싸움이 될 것 같고 결국 왜 이 나이에 아직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라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당당해지는 힘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은 소득원 존재 여부와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즉,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로 느끼는지를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고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페르시아의 슬픈 이야기 라일라와 마즈누는 사랑과 계급의 틀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두 사람을 다룹니다. 마즈누는 라일라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경제적 위치 때문에 끝내 그녀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지금도 많은 중년 여성들의 현실적 공포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이나 우정만으로는 삶의 기반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60대 여성 한 명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작은 중고거래로 시작했어요. 쓰지 않는 물건들을 팔면서 매달 20만 원, 30만 원이 생겼죠. 처음엔 보잘것없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돈보다 더 소중해졌어요.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짧은 고백에는 경제적 자립이 어떻게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프롬은 사람은 타인의 사랑보다 자기 능력을 통해 더 큰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느끼는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보다 스스로를 지탱할 자원 부족에서 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너무 큰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먼저 매달 빠져나가는 정기 결제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보험을 재점검하고 쌓여있는 옷과 책을 중고로 정리하면서 소액이라도 수입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분노나 남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라는 점입니다. 김소연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물건을 살 때 주저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사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제가 번 돈이니까요. 김소연 씨가 처음 건강의 소중함을 느낀 건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에 병원을 찾았고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미루기 일쑤였던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자립했더라도 몸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요. 몸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트머스 대학교와 비엔나 대학 공동연구 2022년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뇌의 전두엽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현저히 줄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걷기는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활동으로 50대 이후 정서적 안정에 탁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고전 일본 설화 우라시마 타로는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타로는 용궁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육체는 늙고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무시한 대가는 가혹했지요.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 시니어 라이프에서는 산책 모임을 통해 건강뿐 아니라 우울감까지 극복했다는 60대 여성의 인터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2시간씩 걷다 보니 밤에 잠이 잘 오고 기분이 훨씬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건강은 체중이나 혈압 수치만으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리듬, 기분의 진폭,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포함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신체적 웰빙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즉, 몸이 건강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소연 씨는 그날 이후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새 그 시간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하루라도 안 걷고 집에 있으면 몸이 답답해요. 마치 예전엔 못 느꼈던 내 감정이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건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다고요. 김소연 씨는 걷기 운동을 3개월째 이어오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캘리그라피 수업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왠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한 번씩 동네 주민센터에서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글씨 하나하나에 자신의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쓰는 글씨보다 내 마음이 담긴 글씨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왜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긍정 정서의 확장 이론에서 즐거움은 생존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재미와 몰입이 있는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정신건강 칼럼에 따르면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연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캘리그라피나 정원 가꾸기처럼 손을 쓰는 활동은 뇌의 이완 회로를 활성화시켜 불안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고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설화 마아디와 시아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노래와 춤으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예술은 생존의 도구이자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설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술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니며 일상의 작은 기쁨이 곧 회복의 시작이므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시니어 게시판에는 취미가 없었으면 나는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라는 한 70대 여성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쓰기와 사진 모임을 통해 인생 후반기를 재정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니에요. 그냥 나예요. 취미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도구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이 아니라 나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느슨한 관계입니다. 부담 없이 기대하지 않고 그러나 충분히 따뜻한 관계. 김소연 씨는 요즘 SNS에 자신의 켈리 작품을 올리고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커피도 마시며 웃음 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을까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식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친구에게서 너무 많은 위로를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무언가를 만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먼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최고야. 내가 늙었을 때 돌봐줄 사람은 결국 자식뿐이야. 부부는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내 편은 결국 남편뿐이야. 친구만 있으면 돼. 친구는 배신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유일한 진실로 믿을 때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정서적 이론주의라고 부릅니다. 단 한 사람 혹은 한 관계에 감정의 전부를 의존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관계는 무너지기 쉽고 그 충격은 더 큽니다. 김소연 씨는 오랜 친구와의 갈등을 겪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년 친구였는데 돈을 안 빌려줬다고 그 사람이 내 뒷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갉아먹으면 끊어야 한다는 걸요. 이처럼 우리는 관계의 오래됨을 그 자체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수잔 해니는 관계의 진정성은 지속시간보다 상호감정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중장년층의 삶은 때로 관계의 피로로 가득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배우자와 소통이 안 되어 고립감을 느끼고 친구와의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둥, 즉 경제적 자립, 건강한 몸, 마음을 채우는 취미는 이러한 관계 피로를 줄이고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자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고 실패했을 때도 나만의 속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켜줍니다. 한 심리 상담 전문가는 말합니다. 중장년 이후의 관계는 선택적이고 조건 없는 것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 기반은 자신이 먼저 자기 삶을 안정되게 만들었을 때 가능하지요. 김소연 씨는 이제 주기적으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합니다.
이 사람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나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나. 그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늘 그 세 가지 기둥을 돌아봅니다. 내가 잘 벌고 있는가, 잘 먹고 있는가, 잘 웃고 있는가. 독자 여러분도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기대고 있는 관계는 정말 나를 살리는가? 혹시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감내하고 있지는 않은가? 김소연 씨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돈, 건강, 마음. 이 셋을 지키는 루틴을 만들기로 했죠. 그녀가 첫걸음을 뗀 것은 가계부 정리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스트리밍, 쇼핑 앱, 보험을 다시 살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뭔가를 해지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매달 3만 원씩 줄이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이는 경제적 자립이라는 기둥의 첫 벽돌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아만다 존스는 작은 경제 행동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고 매주 예산을 체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통제감이 2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걷기 루틴 만들기였습니다. 김소연 씨는 동네 산책로에 나가 하루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점점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걷다가 다른 사람과 걸으니 덜 외롭고 대화도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건강과 관계가 동시에 자라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주말마다 이 시간, 나만의 시간을 정해 취미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뻘쭘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죠. 그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루틴을 실행이 아니라 감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으니까라는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김소연 씨가 실천한 루틴 구성 방식입니다. 첫째, 한 줄 가계부 쓰기. 매일 하나의 지출을 기록하며 쓸모를 체크했습니다. 이 지출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 알림 설정. 스마트폰에 매일 오전 9시에 알림을 설정해 스스로에게 내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셋째, 토요일 10시는 취미 시간. 이 시간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큰 자존감으로 이어졌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김소연 씨는 어느 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 엄마, 친구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관리하고 몸을 돌보고 마음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김소연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9시에 스마트폰이 울리면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운동화를 신습니다. 30분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계부에 오늘의 소비를 한 줄 적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붓을 들고 조용히 글씨를 씁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고요? 저에게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편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며 40년 지기 친구의 평가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돈, 건강,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라는 세 기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를 지하 세계에서 데려오기 위해 음악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말았고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신화는 말합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으며 믿음이 흔들릴 때 삶도 무너질 수 있다고요. 김소연 씨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평가나 관계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단단히 지탱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혼자인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에 상처받으며 자신을 놓아버리는 데서 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설계해야 할 시간입니다. 크게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경제적 자립. 둘째, 건강한 몸. 셋째, 마음을 채우는 취미. 김소연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녀처럼 외롭고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을 위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인생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따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 3가지 기둥을 하나씩 세워가며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